문법 도전!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처음 보죠요. 여러분들과 문제로 국어문법이라는 강의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열망의 첫 시작, 스타트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문법 도전이라고 외친 만큼 우리는 문법이라는 것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함께 이번 시간부터 완강까지 같이 노력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린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법이라는 친구는 우리 친구들 국어 공부함에 있어서 무척 어려운 친구라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이 문법이라는 애를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로 그렇게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한 보 더 나아가서 도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선생님, 우리 친구들과 약속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 강좌는 교환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문제로 국어 문법이라는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 첫 시작이고요. 1강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10쪽 펼쳐 주시면요. 언어의 본질과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개념이 먼저 소개가 되고요. 이 개념과 관련된 간단한 확인 문제가 11쪽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넘겨보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법 개념이 구체화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또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재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 이 어려운 친구 데려가자고요. 알겠죠? 네, 좋아요. 자, 10쪽에 보시면 언어의 본질과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언어란 해가지고 뭐 교과서 정의도 나오고 쉽게 쓴 정의도 나오는데 말씀 언자에다 말씀 어자를 쓰고 있죠. 그죠? 말씀이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말과 글 이런 것들을 언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쓴 정의를 인용해 봤는데요. 특정한 뜻을 특정한 말과 글로 표현하자는 약속으로 생각과 느낌 따위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수단, 매개체라는 거예요. 도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린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널 좋아해 라라라 죄송합니다. 자, 그냥 받아들여. 계속 이런 수업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렇게 뿌잉뿌잉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처음에 드는 마음에서의 어떤 그 무언가는 좋아해 이런 글자가 아니에요. 그죠? 대상에 대한, 상대에 대한 몽실몽실한 감정이지. 그런 감정이 이렇게 뿜뿜, 그죠? 샘솟는데 그거를 이제 딱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우리는 활용한다는 거죠. 뭘 활용해요? 언어를 활용하는 거지.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좋아해 하고 이제 전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수단, 도구, 방법이라는 거죠. 뭘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고, 그치? 이런 어떤 마음,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마음 언어라고 해요. 이 마음 언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편리한 도구로 이 언어라는 것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언어의 정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활용하고요.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전달하거나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할 때는 글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실상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편리한 도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언어의 본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보시면 중간 부분에 언어의 본질이라고 해가지고 표가 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선생님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우리 중학교 이제 국어
이제 시간에서 문법 문제에서 아주 단골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하나하나의 특성을 명확하게 아셔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금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태권도 학원 다니면 처음부터 막 그냥 필살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죠?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거부터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뿌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건 아주 그냥 중요한 뿌리예요. 그죠? 뿌리. 산삼한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국어 선생님들께서도 네가 어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어 하면서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내신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특성 가져가야 된다. 선생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잔뜩 얘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기호성입니다. 자, 거기 기호성 보시면 언어는 뜻이라는 내용과 음성, 문자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그 국어 학자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일단 형식을 갖춘다라는 거죠. 어떤 형식이냐면 말이나 글자의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나 글자의 체계를 갖추더라도 이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전달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알맹이는 뭐에 해당하냐면 내용에 해당하는 거 그건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녕, 그죠? 자, 선생님이 안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 나한테 인사하네라고 이해했죠. 어떻게 그렇게 이해했어요? 안녕이라는 소리에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형식, 말과 글자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의미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이걸 표현하는 말과 글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것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호 체계. 그죠? 그래서 말이나 글자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막 꺾어서 만든 이 어떤 그냥 선들의 조합. 그죠? 요게 우리는 집에 가라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듣고 싶어 하는 그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언어의 기호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기호 체계를 만들어낸다. 아하, 그것이 언어의 기호성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얘 보면요, 사람이 걸터 앉는데 쓰는 기구라는 뜻의 문자 의자와 말소리 의자로 표현한다라는. 그러니까 그 표현하려는 의자라는 그 대상 있잖아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것. 그죠?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자라는 기호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의 자의성인데요. 이거 첫 번째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의 자의성. 자의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좀 쉬운 말로 바꿀게요. 우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의 자의성은 우연성이다. 그러니까 아까 언어라는 것이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의미에다가 말과 이제 뭐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인데, 그죠? 그것이 그것이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얻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왜 최경일이지? 나도 몰라요. 얻어 걸린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경일이 된 거예요. 이건 왜 칠판이죠?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이건 그냥 칠판이라고 부르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얘가 칠판이어야 될 78이라는 소리나 글자가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연필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영어에선 이걸 펜스 뭐 이렇게 부르고, 그죠?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 그러니까 필연적인 얘가 어떤 소리로 불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그 대상을 표현하는 소리, 예를 들면 소리나 글자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연적인 관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언어의 자의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도 두 번째 줄 보시면 필연성이 없다라는 말,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르다. 뭐 그런 식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언어의 사회성 되겠습니다. 언어의 사회성은 딱 그냥 한마디로 그냥 퉁칠 수 있어요. 언어는 뭐다? 사회적 약속이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면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사회적 약속을 통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새끼손가락 마주 걸고 꼭꼭 약속한 건 아닌데 그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르자고? 칠판이라고. 이걸 뭐라고 부르자고? 분필이라고. 그죠?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요, 이 칠판을요, 칠판이라고 안 부르고 이거 햄버거라고 부를래요. 자, 햄버거를 보세요. 자, 햄버거 참 녹색이죠? 참. 이렇게 하면,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어느 한 개인이,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부르자라고 한 거를 막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의 사회성을 깨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란 우리가 대상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부르자라고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사회성이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깨지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사회성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성 가겠습니다. 언어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 선생님들 깜짝 놀랄까 싶은데 언어가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결합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조금 다르게 좀 설명해 보고 싶어요. 언어는 유기적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기적이다라는 것이 언어가 단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서 언어가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한다. 그게 이제 언어의 역사성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 없었던 그런 표현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있었던 표현이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있었던 표현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 젊은이들의 언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이제 여러분들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배운 게 낄끼빠빠 너무 오래됐나? 자, 꿀잼 이런 것들 나랑 안 놀 거야? 자,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단어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생님 포함해줘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널리 뻗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의 어떤 단어들을 이제 새롭게 과거에는 없었죠. 조선시대 가서 사또 낄끼빠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 생겨난 그죠? 단어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신조어들이 생성도 빨리빨리 막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만 그만큼 소멸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금방금방 없어지죠. 담탱이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예전에 학창 시절에 뭐 불렀을 것 같은데 하이 반가 이제 진짜 안 놀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들 막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소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역사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예문이 뭐가 나왔냐면 어여쁘다는 15세기에는 불쌍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중세 국어 훈민정음 창제 서문에 보시면요. 거기 나란 말씀이 둔기에 따라 문자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하는 그 글 있거든요. 세종대왕님이 이제 지으신 그죠? 거기 보면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어린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어리는 어리석다의 의미가 있었어요. 어리석다의 의미.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여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불쌍하다. 지금 오늘날에는 프레리잖아요. 프레리. 그죠? 근데 과거에는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식의 변화무쌍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언어의 뭐다? 그렇지. 역사성.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성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규칙성 가겠습니다. 언어의 규칙성. 언어가 규칙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분히 문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는 그 문법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어색한가는 우리 친구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자, 요런 문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문장 자연스럽고 문법적이다라고 판단됩니까? 아닌데.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영희가 물이 마신다.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영희가 물을 마신다. 이러면 자연스러워지죠. 그죠? 이거 느껴지죠? 그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문법적인 어색한 그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얘가 뭐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지금 주격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도 언어는 어떤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어떤 규칙, 룰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언어의 규칙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아니 돼요.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규칙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준수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의 본질 마지막 창조성 되겠습니다. 창조성은 제한된 말과거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인데요. 뭐 상황 표현 말고도 문장 표현 말고도 간단하게 우리의 국어의 자음 모음 40개죠. 그죠? 우리 국어의 자음 모음 40개인데 이 40개의 자음 모음을 가지고 표현하지 못할 글자가 없죠. 그죠? 거기다 우리 훈민정음 한글은 표음성이 매우 우수한 글자예요. 그죠?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표음성이라는 말은 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표현, 소리를 이렇게 글자로 담아내는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표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선생님 정말 놀랐던 게 예전 노래긴 한데 인도 노래인가? 뭐 그런 부분에서 뚜루뚜루뚜 따라라 뭐 이런 그 노래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자막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자막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 되는 것 같아. 그죠?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놀라운 표현성을 갖고 있는데 한정된 자음 모음 40개를 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창조적이구나. 언어라는 것이 그죠? 무한하구나.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얼마만큼 길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정말 무한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언어의 창조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어의 본질 6개, 그죠? 교재에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예문이 나오거나 설명이 나왔을 때, 이거 언어의 기호성이야, 이거 언어의 규칙성이야, 체계성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언어의 규칙성이야, 혹은 역사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능수능란한, 그죠? 내면화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10쪽 하단부에 보면 언어의 기능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나오는데요. 언어의 기능, 그죠? 언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는 효과적이고 편리한 도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기능이 있겠죠. 그죠?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시적, 정보적, 명령적, 친교적, 정서적, 그죠?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 언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지시하는 기능인 거죠. 그렇죠? 저기 호랑이가 와요. 그죠?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죠? 호랑이 대상을 지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시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죠?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명령적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명령하는 말 그대로.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교적은, 이제 상대에게 이렇게 친함을 드러내는 정서적인 기능인 거죠. 그죠? 상대에게 이렇게 상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 안녕.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친교적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기능은 주로 이제 문학 작품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문학 작품에서. 그래서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이런 식의 어떤 활용을 보여주는 게 이제 언어의 기능, 정서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본질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확인 문제가 이어서 11쪽에서부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단답식 문제로 되어 있죠. 뜻이라는 언어라는 것이 이제 뜻이라는 무엇과 음성과 문자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를 언어라고 한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는 뭐와 뭐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의 조합이죠. 그죠? 그 내용엔 의미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과 음성과 문자라는 형식의 조합이다. 그게 언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으면 언어가 될 수 없죠. 형식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후두두하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 선생님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후두두하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리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속으로 의미를 집어넣는 거야. 후두다다. 이거는 밥은 먹고 다니니?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후두다다 하면 선생님 저 밥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반드시 소리와 혹은 글자와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 언어의 내용과 형식을 결합하는 관계는 꼭 그렇게 결합해야 하는 이유. 즉 필연성이 없다는 특성을, 그죠? 필연성이 없다. 그걸 언어에 뭐라고 했죠? 우연성, 그죠? 언어의 자의성 이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 언어는 사회적 약속을 통해 널리 쓰일 수 있고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성을 언어에 뭐라고 했죠? 사회적 약속. 이거 나오면 뭐 견적 나온 거죠, 그죠? 사회성이라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몇 개의 단어를 활용해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창조성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갑니다. 자,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언어의 특성 몇 가지 지금 제시가 있는데 나와 있는데 5번 15세기에는 어여쁘다가 불쌍하다의 뜻이었지만 현대에는 예쁘다라는 뜻이다. 이게 뜻이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 언어의 무슨 성? 역사성 되겠고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6번 우리말의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영희가 물을 마신다 라고 써야 한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게 룰이다 라는 거죠. 언어의 규칙성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가볍죠? 자, 이어갑니다. 언어의 기능과 그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걸 보면서 여기를 찾아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예문을 통해서. 이것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물이다 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서 자신의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은 인사죠. 그죠? 친교적 기능이고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막 혼잣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한다라고 봤을 때 상대방에게 이 표현을 한다고 봤을 때 상대방과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제 날씨가 참 좋다라는 자기 기분을 드러내는 그죠? 기분을 드러내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서적 기능이다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 교과서 20쪽을 보세요. 명령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상대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적 기능,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전부 다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낯선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통해서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11번에 보시면 객관식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발문 보시면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의 자의성, 우연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필연적이지 않다. 그런 식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선택지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쓰이던 미르라는 말이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말이 소멸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나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에서는 나무, 미국에서는 tree라고 한다라고 어떤 표현을 나타낼 때 그것이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나라마다 다르고, 그죠? 그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찾으려는 자의성, 우연성 2번 선택지 이렇게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긍정을 나타낼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나라마다 몸짓의 의미가 비슷한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언어의 특성에서 공부했던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몸짓이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제스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수락의 의미다라는 거,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이건 언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냥 문화, 양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언어의 특성하고는 좀 다른 선택지 되겠습니다. 그죠? 보편성 정도로, 문화의 보편성, 뭐, 표현의 보편성,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철수를 밥도 먹다처럼 이상하죠? 어색하죠?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이건 언어의 규칙성 되겠고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두뇌와 발음기관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어의 무슨 특성이라 우리가 공부한 건 아니고요. 언어가 이제 보통 이제 2세부터 4세 사이에 3세 정도가 언어를 습득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언어 능력이 그 시기거든요. 그 시기의 언어 발달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언어의 특성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자의성과 관련된 설명은 2번 선택지 요렇게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보기와 가장 관계 깊은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보기 내용 보시면 어리다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거네요. 그죠? 조선시대 어리석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견적 나오죠. 언어가 의미가 변화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이거 나타내는 거죠. 뭡니까? 우리 친구들 뚜둔 그지? 언어의 역사성 되겠죠. 그죠? 이쯤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역사성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기능을 쓰세요. 교실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닫힌 창문을 보고 학생에게 말씀하셨다. 창문 좀 열어줄래? 이 말은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듣는 사람인 학생에게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명령적 기능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령적 기능이다.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행동을 하게 했으니까. 근데 뭐 특정 부분에 밑줄이 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창문을 보고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얘기한 거는 또 지시적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명령적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지시적 기능도 있고 명령적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정답만 맞힌다기보단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다 있구나라고 그렇게 잡아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12쪽에 보시면 모음체계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법이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죠? 좀 드실 텐데요. 이 모음체계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건 의문이라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정말 중요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문법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의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진짜 문법의 어떤 첫 단추랄까? 그리고 이 의문은 지금 꽉 잡아 두셔야지 나중에 가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문법이라는 것이 단절로 있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에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문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도 계속 활용되거든요. 그죠? 의문 변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이런 데에서도 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의문이라는 거 먼저 생각해 볼 건데 의문의 정의 인용하겠습니다. 의문의 정의.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진 않아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선생님 따로 하는 거야.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기억해 둬야 되는 게 말의 뜻을 구별, 소리의 최소 단위.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뜻을 구별, 소리 최소 단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선생님 그냥 뭐 뜻, 소리만 알면 안 돼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형태소라는 걸 공부할 텐데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느냐, 뜻을 구별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의미가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의문이냐, 형태소냐.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감이랑 곰이랑 뜻이 다르죠. 그죠? 뜻이 다르죠. 그죠? 못함시 뜻이 다른 겁니까? 요거는 아 모음을 썼고 요거는 오 모음을 썼죠. 이것 땜시 옹 뜻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죠? 뜻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런 모음들이 뜻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네요? 의문이네요? 맞아요. 그죠? 모음은 뜻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곰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음이 있어요. 그죠? 얘네 둘은 뜻이 다르죠. 어떻게 뜻이 달라졌어요? 얘는 미음이 있고 얘는 기역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선생님 그러면 자음도 뜻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네요?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자음도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리하면 자음과 모음은 의문이다. 그죠? 자음과 모음은. 근데 그것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소리의 길이 같은 것으로 뜻을 구별하기도 하죠. 밤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짧은 밤, 그 다음에 길이가 긴 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의어에서 이런 식으로 또 의미를 구별하죠. 하나는 낮과 밤이고 하나는 먹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구별한단 말이죠. 그렇죠? 소리의 길이도 선생님 그럼 뜻을 구별하네요? 맞아요. 소리의 길이도 의문인가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뒤에 고죠. 억양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또 이제 의미를 구별하죠. 집에 가! 라는 것과 집에 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이건 명령. 이거는 의문. 나 집에 가? 뭐 이렇게 묻는 거. 집에 가. 이거 뭔가 전달하는 거. 정보 전달. 그죠? 그래서 의미가 또 달라지죠. 억양도 선생님 그러면 의문인가요? 맞아요. 의문이에요. 뜻을 구별하니까요. 의미를 달라지게 하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의문은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얘를 이제 또 학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뭐라고 구분하냐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구별합니다. 분절이라는 말은 분절, 나눌 분자에 끊을 절자죠. 나눌 수 있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비분절은 뭡니까? 나눌 수 아닐 비자, 나눌 수 없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자음 모음은 미음, 오, 미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딱딱 끊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자음과 모음은 우리가 무슨 모음이라고 무슨 의문이라고 부르냐면 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고요. 그쵸? 자음과 모음을 얘기합니다. 나눌 수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절 의문과 달리 나눠지지 않는 거. 소리의 길이, 높낮이, 강세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른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성장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절 의문을 음소라고 부르고요. 비분절 의문을 운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의문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아무 의미 주지 않고 외우고 있었을 텐데요. 이젠 정확하게 알아두는 거야. 음소와 운소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구나. 의문이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래서 음소와 운소, 분절음과 비분절음은 저게 의문이다라고 일단 여기까지 잡았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자면 이거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지적 통찰이란다. 자음, 모음, 음소. 어때? 선생님만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음, 모음, 음소 이렇게 라임이 살잖아요. 라임이 그죠? 그래서 음소가 나오면 자음, 모음 이렇게 그냥 바로 이미지 연상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선생님 뭐예요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나중에 너 선생님 때문에 구별한다 너. 그때 돼서 고마워해라.
지금부터 고마워하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음운이라는 것은 음소와 운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많이 나올까? 어떤 게? 아무래도 시험지는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 이거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좀 많이 다뤄질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 뭐 소리의 길이를 뭐 1초까지도 할 수도 있고 뭐 짧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죠? 이런 거 보편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통상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음운은 분절 음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음운은 분절 음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12쪽부터 해가지고요, 모음부터 해서 모음 자음에서 기본적으로 분절 음운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학교 시험에서도 분절 음운, 음운에서 분절 음운, 자음, 모음을 중심으로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모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음운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음 들어갈게요. 모음 들어갑니다. 모음은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대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울림소리다 라고 불러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필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죠? 모음은 성대 진동을 통해서 나는 소리다.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다. 그래서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이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모음에서. 그죠? 이유는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음과 모음이 변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고요. 자음은 뭔가 이렇게 숨이 끊긴다거나 뭐 막힌다거나 터트린다든가 뭐 이러면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예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어쨌든 모음은 그냥 막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돼요. 아에이오 해볼게요. 그죠? 막 공기를 끊지 않아요. 아에이오 한 호흡에 아에이오를 다 할 수 있어요. 공기가 막히지 않아요. 물론 입을 막 이렇게 오물오물 하지만, 그죠? 뭔가 공기의 흐름을 막진 않는다라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자음 모음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보셔야 돼요. 선생님만 하게 하지 마. 같이 하는 거야. 알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포즈. 아이오 해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숨이 안 막히고 이게 된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울림소리,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단모음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단모음이 제시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중모음, 그죠? 하단부에 이중모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국어의 단모음과 우리 국어의 모음이, 그죠? 모음이 이제 21개입니다. 모음이 21개인데 단모음 10개, 그죠? 단모음 여기다 써줄게. 단모음 10개. 그 다음에 이중모음 11개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21개고요. 그죠? 자음은 참고로 19개, 두 개 합쳐서 40개인 겁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단모음이 뭐냐면, 선생님 단짠단짠의 단인가요?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요. 단모음은 뭐냐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말소리의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는 모음. 그러니까 이걸 발음할 때 한 번만 이렇게 움직거리고 내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알아요. 이 할 때 딱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이 하고 딱 멈추잖아요. 그죠? 그게 단모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은 2번 이상 움직거리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죠?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2번 이상 움직거리면서 내는 소리. 이거 발음해 보세요. 야. 선생님 한 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야. 천천히 해봐요. 이야. 또 선생님만 하고 있네. 자, 따라하니까요. 이야. 옆으로 퍼졌다가 이 소리가 살짝 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죠? 2번 움직거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중모음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둘 중에 하나 외워야 돼요. 뭐 외울래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죠? 편리하고 합리적인 걸 선택하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외워야 돼요. 뭐 외우겠습니까? 길 가다가 물건이 있어. 하나는 또 동일한 품질인데 하나는 5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야. 뭐 살 거야? 선생님 저는 1,000원 살래요. 훗 나니까 플렉스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동일한 품질이라면 우리 500원짜리 사잖아요. 그죠? 자, 둘 중에 하나 외워야 돼요. 뭐 외울 거야? 단모음 외우셔야지. 왜? 한 개 적잖아요. 이거 11개고 이거 10개니까 이거 10개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얘 하나만 외우면, 단모음 하나만 외우면 이중모음은 그냥 가져가는 거죠.
원 플러스 원이지, 그치? 왜냐면 이제 모음이 21개인데 이거 10개 외우면 내가 안 외운 모음은 다 이중 모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퉁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단모음 10개, 요거 지금 살펴볼 건데요. 단모음 10개.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요 표 자체를 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중학교 국어 문법 이제 문제에서는 막 빈칸 채우기 막 이런 것도 나와. 빈칸 채우기. 선생님들 시험 문제 굉장히 쉽게 내시는 경향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빈칸 채우기로. 그래서 이게 빈칸까지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모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혀의 앞뒤, 입술 모양, 그다음에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는 혀가 이렇게 구강에서, 그렇죠? 구강에서 앞쪽에 위치하냐 뒤쪽에 위치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약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윗입술, 윗니, 입천장, 목구멍, 아랫입술, 아랫니, 목구멍, 이 턱, 그다음에 코. 자,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혀가 이렇게 있는 거라, 가상의 선을 나눌 때, 여기 앞쪽에서 소리 나는 얘가 전설 모음이고요. 여기 뒤쪽에서 소리 나는, 여기서 소리 난다면 후설 모음 되는 거예요. 그죠? 혀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평순하고 원순, 이 순자는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이 평평하고 동그란 거, 평평한 거, 동그란 거. 해보면 알죠? 이, 평평하죠? 우, 동그라죠? 보기 힘들더라도 하셔야 돼요. 동그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입술이 평평하냐, 동그라냐. 이거 가지고 구별하고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높낮인데요. 혀가 높이 있고 중간에 있고 낮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 혀예요. 혀가 고중저, 이에에, 이렇게 막 뱀의 혀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발음해 보시면 혀는 가만히 있습니다. 혀는 가만히 있고 이에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에에. 그러니까 입 크기가 커지면서 혀가 밑으로 깔리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에서 저몸으로 갈 때 어떻게 된다? 입 크기가 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고중저 되어 있지만 입 크기가 커진다 밑으로 갈수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는 이해가 됐고 알맹이를 가져가셔야 되죠. 알맹이. 요거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조금 이제 쉽게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키위를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뭐 이렇게 하든가. 키위를 주게 되었수 내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키위를 뭐 활용하든 키위를 제외하든 키위를 주든 아무렇게나 외우시면 돼요. 어쨌든 알맹이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선생님은 이제 나만의 스타일로 외우거든요. 그죠? 선생님 외우는 방법은 이유 에외오야. 선생님은 이렇게 외워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한 10번만 해봐. 그럼 되던데? 선생님은 되던데? 아무튼 그래서 키위를 제외하든 키위를 주든 이유 에외오야. 이렇게 외우든 어쨌든 알맹이는 외우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표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지 받으면 자음과 모음과 관련된 문법 문제가 나오는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음 체계표 그리고 모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최대한 내가 완전하게 기억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전에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의문 변동에서 막 다 활용해. 의문 변동에서 이거 다 활용한단 말이야. 알겠죠? 네, 좋아요. 자, 단모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표 이해하시면 거기 12쪽의 중간 부분에 있는 개념들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후반부에 보시면 이중모음 나오는데 이중모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 이상 움직거리면서 내는 모음이고요. 이중모음은 자 지금 여기 지금 표에 보면요. 제 표가 좀 달라요. 선생님이 지금 표현한 거랑. 거기에는 이 야라는 애가 이에다가 아가 더해진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틀려요.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죠?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가 아니라 반모음이에요. 그냥 이가 아니라 반모음이다. 선생님, 단모음하고 이중모음 배우는데 반모음은 뭐예요? 라이어, 거짓말쟁이. 그런 모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반모음은 정식 모음으로 인정받진 않아요. 정식 모음으로. 진정해, 우리 친구들. 그죠? 침착해. 반모음과 이중모음이 정식 모음이에요. 그죠? 근데 반모음, 이 반이 뭐냐면
반은 자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죠? 이거 소리를 내기 전에 살짝 그 이 소리가 덧난단 말이야. 야를 하기 전에 천천히 말해보면 야 하고서 살짝 이 소리가 들릴락 말락 하죠. 그죠? 공기가 약간 그 방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살짝 나는 그 이 소리, 요게 반모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반모음 E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W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반모음 O 혹은 U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애가 있거든요. 그죠? 요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중모음이 되려면 반모음에다가 단모음이 결합하면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공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죠? 그냥 이중모음이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모음에다 반모음이 결합될 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그죠? 좋아요. 자, 그럼 확인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쪽. 자, 1번 보시면 무엇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음운이었죠. 그죠? 그래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뭐뭐는 자음과 모음처럼 쉽게 분리되는 음운이고 이거 뭐라 불렀죠? 분절 음운. 그죠? 우리는 교재 없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음소죠? 음소. 음운이고 뭐뭐는 소리의 길이와 같이 이거는 비분절 음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는 소리는 자음이고 적게 받는 소리는 뭐다? 모음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모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4번부터 10번 문제까지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단모음 체계표. 그죠? 요거를 그려낼 수 있으면, 그죠? 그려낼 수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전설, 이게 후설이고, 요거는 입술이 평평하냐, 동그라냐, 평평하냐, 동그라냐. 이렇게 구별했었죠? 그죠? 그러면 에아 같은 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저모음에 해당되는 거겠죠? 저모음. 그래서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위우는 여기네요. 이위우. 요거는 이제 고모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모음 연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웨어오는 여기네요. 에웨어오. 이거 중모음 되겠습니다. 중모음. 됐죠? 그 다음에 위웨우오. 위웨우오. 요거는 원순모음에 해당되는 거네요. 원순모음. 그죠? 여기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에. 그 다음에 으어아. 그죠? 요거는 평순모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으어아 우오. 으어아 우오. 요건 전부 다 후설 모음 되겠고요. 이에에 위웨. 여기는 얘네들은 전설 모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그릴 줄 알면 이거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고 난해해 보이잖아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라는 점 그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좀 얘기 안 한 부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얘네들은 좀 재밌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단모음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친구들 발음해 보세요. 이거 발음해 보세요. 이거 위 이렇게 하죠? 1단계, 2단계 두 번 이상 움직거리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실은 제대로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단모음이기 때문에 혀나 입술을 두 번 이상 이렇게 움직거려서 내면 안 되는 그런 모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아주머니 참 주세요 이래야 돼. 좀 어색한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마치 뭐처럼 발음해요? 이중모음처럼 발음하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렇게 발음해라 라고 허용해 줬어.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걸 허용해 준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알겠죠? 그거 좀 추가할게요. 네,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고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이중모음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모음들 두 개가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반모음들이죠. 반모음이 결합해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 이와 아가 결합하면 야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반몸 이와 에가 결합하면 예. 빨리 발음하면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반몸 오와 아가 결합하면 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음음과 반몸 이가 결합하면 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중모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죠?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푸는 것보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5번 갑니다. 다음 단어는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졌는지 쓰세요 라고 되는데, 이거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음운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음운은 아까 말씀드렸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그냥 우리 친구들 그냥 보면, 선생님 그러면 자음모음의 개수네요. 이응, 아, 기역, 아, 그 다음에 쌍시옷, 이, 6개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죠? 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의 최소단이에요. 소리의 최소단이. 그러니까 소리에 주목하셔야 돼요. 소리에. 자, 이거 발음해 보세요. 왜 안 해? 빨리 하라니까. 잘했어. 하죠? 이거 발음해 보세요. 하죠. 자, 이 발음과 이 발음은 동일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 소리가 없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운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성에 있는 이응은, 근데 받침으로 올 땐 다르죠. 얘와 얘는 다르잖아요. 그죠? 받침으로 올 때는 음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받침으로 올 땐. 근데 이제 초성에 있는 친구는 음운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몇 개인 거예요, 음운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치지 않고요. 기역, 그 다음에 쌍시옷, 이. 그죠? 요렇게 몇 개? 5개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쌍시옷을 보고요. 선생님, 이거 시옷 2개가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참에 정확하게 가져가세요. 된소리는 음은 1개입니다. 된소리는 음은 1개예요. 우리 국어 자음 19개거든요. 우리 국어에 자음 19개거든. 거기에 된소리가 하나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죠? 얘네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까지 포함해서 19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시옷 2개다.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죠? 음은 5개다. 소리에 주목해라. 자, 16번 갑니다. 보기와 같이 모음을 분류한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그죠? 모음을, 이것도 뭐 모음 체계표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모음 체계표. 그죠? 이렇게 모음 체계표 깔끔하게 간단하게 그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웨, 우, 위. 오, 웨, 우, 위. 이거 뭐예요? 원순 모음들이죠? 얘네들은 원순 모음이고, 얘네들은 나머지 애들이니까 평순 모음인 거죠? 이거 이렇게 나누는 기준 이제 보이는 거죠? 입술 모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게 깔끔하게 4번.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죠? 자꾸 이제 알겠죠? 왜 그려야만 하는지. 자, 17번 갑니다. 보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음으로 적절한 것은, 아이고. 이거 안 줘도 될 뻔했네요. 그죠? 자, 혀의 위치가 높다. 이거 고모음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 전설모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을 둥글게 하여 내는 소리다. 원순모음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자, 요게 고모음이었잖아요. 제일 위에 줄. 그죠? 고모음 중에서 전설모음이니까 얘 아니면 얘죠? 요 중에 입술 모양 둥글게 내는 거. 평순, 원순, 얘죠?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한 문제 푸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18번째. 이중모음이 쓰인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유에우야. 우리가 외웠던 게 단모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외우지 않은 거가 나온 게 이중모음이겠지? 그죠? 몇 번입니까, 우리 친구들? 예. 우리 이런 거는 안 외웠잖아요. 그죠? 이중모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외웠던 이유에우야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모음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5번 정답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첫 강 스타트를 같이 열어보았습니다. 문법 도전의 길, 그죠? 쉽지 않은 친구지만 함께 첫 단추부터 바르게 끼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강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라 되셨어.